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 끝의 카페. 지은이는 존 스트레레키, 베스트셀러 작가, 동기부여 연설가, 모험가, 노스웨스턴 대학교 켈러그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받았고 월트 디즈니, 뉴욕타임스 등에서 전략 고문으로 일했다. 세상 끝의 카페를 집필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 3개 대륙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등 남극을 포함한 모든 대륙에서 수많은 독자를 확보했다. 전 세계 43개국에 출간되었고 7년 연속 유럽에서 올해의 베스트셀러를 수상했다. 웨인 다이어, 토니 로빈스, 오프라 윈프리 등과 함께 리더십 및 자기계발 분야에서 가장 영감을 주는 사상가 100인으로 선정되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어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을 네모난 사각형 안에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대학 입시만 바라보며 사느라 정신없었고, 대학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생각에 여념이 없었다. 결국 사회에 나와서는 승진만을 고대하며 일에 치여 피곤한 나날을 보냈다. 나는 월급을 받는 대가로 하루하루를 직장에 바쳐가며 사는 일상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돈을 대가로 내 시간을 모두 바치다니. 그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나는 휴가를 떠났다가 길을 잃었고 한참을 헤매고 나서야 세상 끝의 카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내 차는 고속도로 위를 기어가고 있었다.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답답한지 차라리 차를 버리고 걷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20분쯤 흘렀을까. 꿈쩍도 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차 안에 하염없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차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상태로 또다시 25분 정도 흘렀을까. 중앙 분리대 역할을 하라고 심어놓은 잔디를 가로질러 경찰차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경찰은 10km쯤 앞쪽에 독성 물질을 싣고 가던 트럭이 전복되어 도로가 봉쇄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가든가 아니면 청소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친절한 안내까지 덧붙였다. 나는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일단 정체에서 벗어난 나는 휴대폰을 열어 지도를 검색하기 시작했지만 검색 불가 메시지만 화면에 떴다.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우선 우회전을 했다. 다음 표지판에서 다시 우회전을 하면 적어도 북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계산에서였다. 도로는 달랑 2차선이었다. 아까는 집이나 농장이라도 드문드문 눈에 띄었는데 이제는 나무와 목초지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시간쯤 뒤 나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다시 20km 정도를 더 달렸지만 여전히 길가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연료도 반 이상 써버렸고 차를 돌릴 수도 없었다. 남은 연료로는 내가 출발한 곳까지 되돌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왔던 길을 다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길가에는 주유소도 하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대로 쭉 가다가 기름을 넣고 배도 채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뿐이었다. 연료 눈금이 계속 내려가는 것에 반비례하여 가슴속 분노는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사실 애초에 휴가를 내려고 한 이유가
지금 같은 분노와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연료 계기판 바늘이 2로 시작되는 빨간 선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세상 끝에 카페라고 적힌 파란색 네온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다. 카페는 오래된 식당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아주 아늑한 느낌을 풍기는 곳이었다. 내가 들어서자 구석에서 손님 2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웨이트리스가 나를 쳐다보며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마음에 드는 자리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 지역 부동산 시세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그 웨이트리스였다. 안녕하세요. 케이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저희 카페까지 오시게 된 거죠? 휴가 중인데 목적지에 닿기도 전부터 길이 막혀서 방향을 틀어 달리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중간에 길을 잃고 헤맨 거죠. 그 와중에 차에 기름도 떨어지고 배도 고파서 지금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가 레몬을 띄운 물을 주문하자 케이시는 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메뉴판을 들고 표지부터 읽기 시작했다. 세상 끝에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뉴판 위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고 그 밑에 검은색으로 작게 쓴 글이 적혀 있었다. 주문 전에 먼저 저희 직원에게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더 넘긴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다. 거기엔 기다리는 동안 생각해 볼 것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새 질문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상한 질문만 빼면 메뉴판에 실린 식사 메뉴는 괜찮았다. 마음을 정하고 메뉴판을 다시 읽어보았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음식점에 찾아온 손님에게 묻기 적당한 질문은 아닌 듯했다.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이제 주문하시겠어요? 케이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막 대답하려는데 주문하기 전에 직원과 상의하라던 글귀가 떠올랐다. 나는 그 글귀를 가리키며 물었다. 뭘 상의해야 하는 거죠? 케이시는 다시 메뉴판을 가리켰다. 그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으로 한번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어안이 벙벙했다. 나는 메뉴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랬더니 그 질문은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왜 여기 있는가로 보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그 질문은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메뉴판 글자가 저절로 바뀐 건가요? 케이시가 질문을 던졌다. 메뉴판의 글자가 바뀐 걸 봤나요? 그럼요.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갔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한밤중에 세상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는 카페에 앉아서 이곳에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세상이 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메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건 보통의 휴가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케이시는 말을 이어갔다. 일단 그 질문이 떠오르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답니다.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물론이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지만요. 일단 뚜껑을 열면 계속 따라다녀요. 한번 열면 닫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 질문은 이 카페에 들어온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많은 사람이 잘 살아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 이상의 무엇을 찾는답니다.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인생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오던 터였다. 그렇다고 내 인생이 형편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다. 평탄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꽤 괜찮은 좋은 인생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느낌이 도사리고 있었다. K씨가 하는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기로 했다. K씨, 그 질문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문은 커다란 문 하나를 열어젖히는 것과 같답니다. 마음속에 또는 영혼 속에 일단 그 질문이 떠오르면 모두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답니다. 답을 찾을 때까지 이 질문이 한 사람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을 흘끗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답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무시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답을 찾으면 아주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죠. 자기가 이곳에 있는 이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사는 이유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살고 싶어져요. 존재의 이유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살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진답니다. 정말 미치겠군. 나는 혼잣말을 하며 눈을 비볐다.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식사와 자동차 연료, 그리고 몇 시간 눈 좀 붙일 수 있는 곳이야. 그런데 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물을 반쯤 마시고 컵을 내려놓다 보니 바로 내 자리 앞에 마이크가 물병을 들고 서 있었다. 전 마이크라고 합니다. 문득 이 마이크란 사나이는 나와 케이시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식당 주인은 그이지만 메뉴판에 실린 질문이나 문장은 케이시 작품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내 우려를 불식시켜주고도 남았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순간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커서 그런 의문을 품게 되죠. 죽을 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마이크는 침착하게 말했다.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방식대로 인생에 접근하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답을 찾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기술 정도는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후 그는 쟁반 한가득 음식을 담아 내 자리로 돌아왔다. 오믈렛과 토스트를 끝내고 나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K씨가 다가왔다. 메뉴판에 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아까 나누던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었어요. 생각해봤는데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서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사람들 말이에요. 답을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K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무엇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일단 답을 찾으면 그건 자기 것이니까요. 자기 것을 찾았으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죠. 나는 K씨의 말을 곱씹어보고 말했다. 자기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하겠죠. 따라서 제 질문은 어떻게 그 깨달음을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녀의 답이었다. 예를 들어드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살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종류의 예술 작품을 남기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어떤 종류의 예술가가 되고자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그게 뭐든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보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녀는 침묵했고 나는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였나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깨달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나는 전율을 느꼈다.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단순할 수 있다니. 그럼 나의 존재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나는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회계사가 되어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회계사가 되는 거죠. 현기증이 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족들이 해주는 조언을 따르거나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에 눌려 또는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 결정을 내리며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만약 내 존재 이유가 백만장자를 경험해 보는 거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백만장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 뭐든지 해야죠. 그게 백만장자들과 사귀는 것이라면 백만장자와 사귀어야죠. 또는 그게 백만장자가 될 때까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라면 일을 해야 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선택은 스스로 하는 거랍니다.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일컬어 존재의 목적을 찾았다고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바로 이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10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20가지 또는 수백 가지의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존재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죠? 덜 행복한 사람들도 많은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은 존재 이유와 무관한 일을 많이 하겠죠. K씨, 내가 나의 존재 이유를 찾아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존재의 이유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죠? 존재 이유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 온갖 다양한 경험이 될 수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존, 내 존재 이유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선 자동차에 대한 책을 많이 봐야겠죠. 견학 가서 자동차 제조 과정을 직접 지켜보거나 자동차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할 것 같아요.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동차 만드는 곳을 찾아 세계 이곳저곳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야겠지요. 아까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오네요. 사람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탐험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면서 그 존재 목적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자기가 가진 현재의 경험이나 지식 안에 갇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현재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갖가지 정보라든가 여러 분야의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접할 수 있어요.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접근성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정보나 사람, 문화에 접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게 문제지요.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지혜를 녹색 바다 거북한테 배웠어요. 그때 저는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해변에서 약 30m쯤 떨어진 데 솟은 큰 바위들 사이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바로 오른쪽으로 녹색 바다거북이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바다거북은 먼 바다 방향으로 헤엄쳐 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수면 위에 떠서 한동안 바다거북을 지켜보기로 했지요. 바다거북은 발을 흔들기도 하고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도 하면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바다거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의외였죠. 그때 저는 물갈퀴를 끼고 있어서 제법 빠르게 헤엄칠 수도 있었고 속도를 내는데 방해가 될 만한 구명조끼 같은 것도 안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바다거북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위에 동동 뜬 채로 가만히 지켜보니까 바다거북은 물의 흐름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파도가 바다거북 쪽으로 다가올 때 거북은 그냥 떠 있기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파닥거렸죠. 그러다가 파도가 먼 바다 쪽으로 쓸려갈 때는 열심히 파닥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갈 때 파도의 힘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거북은 결코 파도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헤엄치지 않았어요. 대신 파도를 이용했죠. 제가 바다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건 저는 파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파닥거렸기 때문이었어요. 밀려드는 파도를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파도가 쓸려 나갈 때는 이 파도를 이용해서 빨리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바다거북은 파도의 흐름을 최적의 상태에서 잘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헤엄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녹색 바다거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 헛된 짓으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하는데 쓸 힘이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닐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길을 쓰는 그 모든 광고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로 먹으러 와라. 여기 이 여행지가 좋다.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금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바로 내 관심을 끌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려 하는 모든 사람, 일, 그리고 사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는 무관한 것들요. 그리고 밀려가는 파도는 바로 내 존재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도와줄 모든 사람, 일, 사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 밀려오는 파도와 씨름하는 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라는 사실을.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얼마나 파닥거려야 할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일 접시를 비우고 있는데 마이크가 다가왔다. 저는 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먹고 살 돈을 충분히 모으고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퇴직은 미래의 일이고 내가 퇴직하는 그 미래에 나는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많겠죠. 그때쯤이면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도 하고 만족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난 뒤 이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몹시 허탈했지만 그래도 그건 좋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바라보며 정확히 무엇을 깨달았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매일매일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퇴직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나는 식사를 멈추고 포크를 식탁에 내려두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그렇게 단순한 거라면 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앞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는 걸까요? 그냥 지금 당장 이 순간 원하는 것을 하며 살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 해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드릴까요? 마이크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K씨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조금 뒤 그들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와 함께 내 쪽으로 걸어왔다. 마이크가 같이 온 사람을 소개했다. 존, 제 친구 앤을 소개합니다. 앤은 명문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유명한 광고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어요. 앤은 미소를 지었다. 존, 텔레비전이나 잡지 즐겨보세요? 라디오도 들으시나요? 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지 않고 나중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 눈앞에 매일 전개되는 그런 메시지에 담겨 있거든요. 광고사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욕망을 목표로 하면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꿰뚫고 있었답니다. 두려움과 욕망을 제대로만 공략하면 특정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든가 또는 안전을 지켜준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시죠? 보통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이 제품을 소유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다. 보통 아주 미묘하게 전달하니까 쉽게 포착할 수는 없죠. 대부분 업체들은 그런 메시지를 대놓고 떠들지는 않는답니다. 이런 광고 메시지의 목적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차를 몰고 다니면 인생이 의미 있어진다든가,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행복해진다든가, 이 다이아몬드는 만족을 의미한다든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메시지에는 이걸 사면 행복해진다는 의미뿐 아니라 이게 없으면 인생이 완벽해질 수 없다. 혹은 이게 없으면 만족할 수 없다는 의미까지도 교묘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접하는 마케팅 메시지를 고지곳대로 흡수해버립니다. 결국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바로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있다고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문제는 광고에서 본 것을 구매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들인 물건 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는
한동안만 이러고 사는 거야 라고 주문을 거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물건을 많이 사들이면 사들일수록 청구서는 산처럼 쌓이고, 그러면 불어나는 대금을 치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정 원하고 좋아서 하는 일도 아닌데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생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결국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존재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서 싫어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미래에 대해 꿈만 꾼다는 말이죠. 존, 저는 그냥 광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볼 줄 아는 눈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요. 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이클 있잖아요. 혹시 본인 스스로 그 사이클을 거쳐보신 거 아닌가요? 앤은 소리내어 웃었다. 맞아요. 매일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밤, 내 월급과 맞먹는 액수의 청구서 더미를 훑어보고 나서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옆으로 술술 모두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답시고 쇼핑을 해대며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사들인 물건을 실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산책을 나섰죠.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카페에 낯익은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볼 때마다 항상 어쩜 저렇게 편안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던 사람이었죠. 그분이 반가워하며 차 한잔 같이 하자고 하더군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삶이라 정이 내린 대로 산다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만족스럽게 느껴야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서서히 늘어났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더 이상 쇼핑을 통해 받으려 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상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적어도 1시간은 내가 좋아하는 데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애는 미소 띤 얼굴로 메뉴판을 가리켰다. 두 번째 질문 말이에요. 나는 메뉴판을 내려다보았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잠재의식 속에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줄었다고 인식하죠.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을 아주 못하게 되는 날이 진짜로 오지 않을까 두려워한답니다. 다시 말해, 죽는 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묻고 존재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원하는 일을 했거나 매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나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케이시였다. 그녀는 내 물컵을 치우고 있었다. 내가 이제 나 스스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벌죠?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고요? 퇴직 후 살 돈은 어떻게 모으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소질이 없다면 어쩌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비웃거나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케이시는 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존재 이유를 알아내고 존재 이유에 대해 답을 찾는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찾아낸 것에 대해 기뻐할까요? 여기 존재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일을 찾아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럼 그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존재 목적을 충족시켜줄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65세가 되고 보니까 퇴직 후 살아갈 자금을 넉넉하게 저축해두질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때까지 해왔던 대로 하던 일을 계속하며 살아야겠네요. 세상에 그렇게 비극적인 일이. 케이시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웃었다. 아마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덜 중요해질 겁니다. 케이시가 말했다.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들인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앤이 언급했던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들인 물건 중에는 일상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것들 말이죠. 궁금한 건 내가 탈출할 필요가 없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지금 내가 소유한 물건 중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면 탈출해야 할 일도 줄어들 것이고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 또한 그리 많지 않겠죠. 그렇다고 숲속의 통나무집에서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어느 정도 존재 이유를 충족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많은 돈에 대한 정의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그 존재 이유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산다면 돈이란 것이 지금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마이크, 아직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존재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이 존재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마이크는 머그잔을 들어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잔을 내려놓았다. 단순히 존재 목적이라 하는 개념을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존재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찾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이나 가정교육 또는 종교적인 믿음 등의 이유로 스스로 존재 목적을 충족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존재 목적을 느끼고 자신이 그것을 충족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하면 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케이시와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나는군요. 존재 목적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누구도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거꾸로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는 거니까요. 사실 몇 주 전 저희 카페에 들렀던 한 손님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몹시 어려운 골프 코스에 서 있는 꿈을 꾸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골프를 그다지 잘 치지 못해서 난 코스에 서 있는 꿈을 꾸면 진땀이 뻘뻘 난다고 하더군요.
공이 창 문턱에 있기도 하고 경사가 심한 바위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공이 있는 꿈을 자주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더 많이 하는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점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연습한 결과 드디어 어려운 공도 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윙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때 공이 더 이상하고 어려운 자리로 올라가 있더랍니다. 어느 날 밤 또 똑같은 꿈을 꾸며 꿈속에서 좌절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불현듯 그냥 그 공을 집어서 다른 곳에 두고 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자기 말고는 그 공을 어디서 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공을 집어 옮긴 후에 다시 쳐봤어요. 그러고는 꿈에서 깨었는데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결국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주었는데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며 자랐건, 어떤 광고를 접하며 살았건, 그리고 일에 치여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건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난 이걸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주변 상황이 내 인생에 온갖 영향을 미치는 걸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내가 골프공을 옮겨 어디에서 치건 누구도 상관하지 않았듯이 내 존재의 목적에 대한 관심 역시 나만 갖고 있는 거죠. 내 운명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멋대로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명이 나를 흔들어 버리죠. 골프공을 옮길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나는 자세를 고쳐 의자 깊숙이 앉았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정말 멋진 이야기군요. 우리 인생 자체가 멋진 이야기랍니다. 단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작가인지 또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나면 여정을 중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담장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삶이 보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문 앞에서만 서성이다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이가 든 뒤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선택을 아예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 선택은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본인 스스로 하는 자발적인 선택만이 의미가 있다. 나의 경우 일단 마음먹은 일을 행동에 옮기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 나니 담장 구멍을 통해 보이는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망설임이 없어졌다. 이제 이 깨달음은 내 인생의 철학이 되었다. 지금까지 세상 끝의 카페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는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삶의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왜 여기에 있으며 지금 하는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삶이 충만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의미 없이 끝날까봐 두려워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뚜렷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의지를 놓아버리자 평생 처음으로 오히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울증 환자처럼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인생의 거대한 꿈이나 위대한 포부는 포기한 것이었죠. 나라고 별 수 있나?
인생이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살다 가는 거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꿈을 품고 그것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걸 방향성으로만 여기고 전진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 새로운 희망과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저 자신을 무력하게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도달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만에 하나 달성된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 위대한 꿈을 하나씩 품고 사시면 어떨까요? 꿈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품는 것이고 어른은 그냥 당나귀처럼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비난하거나 조롱합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삶은 다람쥐 쳇바퀴나 연자 맷돌에 묶여 제자리만 돌고 있는 나귀처럼 아무런 의미나 보람이 없습니다. 물론 꿈을 향해 간다고 해서 꿈을 이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0%라는 말이 있듯이 도전하고 전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살겠다면 그건 역시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꿈을 좇으며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가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개인의 선택입니다. 컨택트라는 영화에는 외계 문명의 전파를 찾아내려고 애쓰는 젊은 천체 물리학자가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 나이든 교수 하나가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이 젊은 학자를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학자는 말합니다. So what? It's my life. 우리말로 의역하면 그래서 어쨌다고? 이건 내 인생이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꿈을 좇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는 생계 걱정, 타인의 시선, 그리고 셀프 과소평가가 아닐까 합니다. 먹고 사니즘에 대한 불안감은 누구나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심신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면 누구나 평타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셀프 과소평가는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기 힘들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왜소하게 봅니다. 자신이 못났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자신이 짐작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이 지점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나를 직시하고 꿈을 쫓아가 볼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보장은 없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꼭 무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꿈은 방향성이고 그 방향으로 간 만큼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고 달성하는 것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창피하고 망신당하는 일이 싫어서 나서지 못하겠다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남 눈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